잔혹한 학대를 당한 경남 창녕의 9살 어린이는 몇 년 전 친모 곁을 떠나 위탁 가정에서도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학대에 쓰였다고 말한 쇠사슬 등을 집에서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아동 학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부모의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대책은 1년 전에도 발표됐는데 왜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는지 집중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노래방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선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가 의무화됩니다. 60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이 서울 남영동 옛 대공분실에서 열렸습니다. 고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열사의 부모 등 민주운동가 12명에게는 국민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전기차. 네, 8시 뉴스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동 학대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부모에게 모진 학대를 당했던 9살 어린이는 현재 병원에서 다행히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그 아이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집이 아닌 위탁 가정에서 지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한 직후에 아이가 가고 싶다고 했던 곳이 큰아빠 집, 바로 그 위탁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살던 곳으론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건데 경찰은 내일 아이 부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반석 기자가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학대를 피해 집 밖으로 나온 창녕 9살 소녀 A양. 밥 한 끼 온정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A양이 구조자에게 데려다 달라고 한 곳은 큰아빠, 큰엄마 집이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데려다 주세요. 거기. 잘해주시니까 큰아빠, 큰엄마한테 데려다 주세요. A양이 말한 큰아빠 집은 실제 친척집은 아니었습니다. SBS 취재 결과 A양 어머니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아동복지 기관을 통해 A양을 경남의 다른 가정에 위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셋째를 낳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다른 가정에 맡긴 걸로 알려졌는데 이 위탁 가정을 A양은 큰아빠 집이라 부르며 탈출한 뒤 가고 싶다고 말한 겁니다. A양은 2차례 경찰 조사에서 쇠사슬 등 도구를 이용한 학대도 이뤄졌다고 진술했는데 학대를 목격한 A양 동생들도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빈혈 증세로 수혈까지 받은 A양은 입원 치료를 받으며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모와 같이 있지 않겠다는 분리 의사를 밝힌 만큼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위탁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시설에 입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A양을 학대한 의붓 아버지와 어머니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5일 A양 집에서 학대에 쓰인 걸로 보이는 쇠사슬과 프라이팬, 접착 도구인 글루건 등을 압수한 데 이어 내일 2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가정에서 학대와 또 폭력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걸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세상에 맞아도 되는 아이는 없고 또 사랑의 매라고 해도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계속해서 강청환 기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사례는 지난 2014년 17,000여 건에서 재작년 36,000여 건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78.6%는 부모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등으로 학대 부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데도 학대 신고는 되려 늘어난 겁니다. 대부분의 학대 사례는 폭력을 훈육의 수단으로 정당화하는 데 있다고 아동교육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 특히 친권자가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민법 915조는 현재의 사회통념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은 징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 조항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훈육이라는 게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거 역시 긍정적 양육 방법을 써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체벌할 수 있다는 오인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법무부는 모레 간담회를 시작으로 1958년에 제정된 이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교 전통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통념과 관련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국가가 가정교육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이어지자 경찰과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학대당할 우려가 있는 아동 2,300여 명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그런데 법을 손봐서 부모들이 자녀 체벌하는 걸 막겠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해 5월 있었던 정부 발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도 네, 지난해 초에 4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맞았던 일이 이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자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내놨던 겁니다. 그 이후에 앞서 보셨던 정부 발표와는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정부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용적 가족 문화를 위한 법제 개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협의체에서 부모의 과도한 징계권 규정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며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7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에서야 민법 개정안을 회의에 처음 상정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해 7차례 회의를 했다면서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회의에서도 의견은 모아지지 않았고 올해 1월부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의마저 아예 취소됐습니다. 이후 아동학대 사건이 또 잇따라 발생하자 법제 개선위 위원들은 서면 회의에 돌입했고 4월에서야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결론까지 1년이 걸린 셈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오늘 새로 들어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청소 업무를 하던 50대입니다. 삼성은 해당 건물을 폐쇄하고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민경호 기자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곳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스마트 제조동입니다. 주로 제조 공정 관련 기획 업무를 하는 부서가 모여 있는 2층짜리 건물인데 이곳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해온 용역업체 직원 50대 여성 A씨가 어제 오후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은 뒤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어제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아들 B씨와 접촉해 확진된 걸로 추정되는데 B씨는 앞서 서울 양천구 탁구클럽을 찾았다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 남편 역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수원 시내버스 기사로 확인돼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확진자분 동선 관련돼서 지금 역학조사랑 동선 소독은 하고 있고요. 이제 CCTV 확인한 후에 진행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스마트 제조동 1층을 오늘까지, 2층은 모레까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건물 소속 직원 1,000여 명과 방문자 200여 명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수원시는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A씨와 밀접 접촉한 사람을 분류해 검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대략 230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A씨와 함께 일하는 용역업체 직원 9명은 어제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또 사람들 많이 다니는 서울 강남역에 있는 어학원 2곳에서 직원과 수강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은 앞서 감염자가 여러 명 나왔던 한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해커스 어학원. 이 건물 2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어학원이 사용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폐쇄됐습니다. 다 철폐했어요. 폐쇄하고 출입 금지시키고. 어학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강남역 일대 본관 건물과 6개의 별관 건물을 일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사는 A씨는 어제 오전 학원에 출근했다 미열 증상이 나타나자 바로 퇴근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학원 측은 A씨가 2층 사무실에서 근무해 강의실이 있는 지하 1층, 지상 1층 수강생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며
다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동료 직원 10여 명이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커스 어학원에서 400m 남짓 떨어진 다른 어학원에선 수강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수강생은 인테리어 업체 명성하우징 직원인데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를 통해 감염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시간제로다가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곧장 그 연락을 받고 그다음 오후에 저희 그 춘천으로 내려왔거든요. 이 회사에서 확진자가 있었으니까 너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서울 강남구청은 어제 학원 건물을 방역 조치하고 밀접 접촉자 20여 명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홍영대입니다.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하루 추가 확진자는 50명을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워낙 인구가 많고 또 사람들 이동도 잦다 보니까 퍼지는 속도도 그만큼 빠르고 또 어디서 감염된 건지도 더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남주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확진자 8명이 나온 서울 강서구의 SJ투자회사 콜센터입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중 1명이 관악구 리치웨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해 이 8명을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로 재분류했습니다.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강남구의 명성하우징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리치웨이발 감염이 여러 개의 소규모 집단 감염을 불러온 겁니다. 무증상 상태에서도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과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의 특성이 합쳐져 역학조사 속도가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속도 안에 접촉자를 찾아서 격리시키지 못하면 이미 저희가 확진자를 찾았을 때는 이미 2차 전파, 3차 전파가 일어난 상황에서 환자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태원 클럽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6일 이후 주 단위로 서울의 일평균 확진자 수를 분석해보면 최근 한 주가 가장 많고 급증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도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과천의 국군 안보지원사령부에서도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 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전국의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수도 지난달 13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고령 확진자도 계속 늘어 5월 이후 확진자 가운데 3명이 숨졌고 6명이 위중, 9명이 중증인 상황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클럽이라든지 노래방처럼 바이러스가 퍼질 위험이 큰 곳은 전자출입 명부를 꼭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들어갈 때 스마트폰으로 자기 이름과 연락처를 꼭 남겨야 하는 겁니다. 잘 되고 있는 건지 서울 강남역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래 기자, 비 오는 밤인데도 강남역 사람들 꽤 많을 것 같은데 시행 첫날 분위기 어떤가요? 네,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 명부 작성이 의무화되는 곳은 노래방,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전국 8만여 개 업소입니다. 낮에 이곳 강남역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직은 QR코드 확인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꽤 많았고 또 손님들의 불편을 우려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신상이 상대품 이렇게 보관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조금 불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정부는 전자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일단 이번 달은 계도 기간으로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보를 남겨야 되는 거라서 손님들 입장에선 조금 꺼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면 사람들 생각은 어떻던가요? 네, 방역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에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선 불편을 겪는 분들도 있었는데 들어보시죠. 앱을 미리 깔아놨어야 되는데 앱이 없어가지고 막 주민등록번호도 필요하고 신분증도 필요한 게 조금 더 불편한 것 같고. 당국은 현재 네이버뿐인 QR코드 발급회사를 카카오패스 같은 다른 업체로 확대하는 걸 추진하고 4주 안에 역학조사 필요성이 없으면 방문 기록은 삭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 학원에서도 전자 출입 명부를 쓰기로 했다면서요? 네, 교육부는 오늘 학원에도 전자 출입 명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노래방이나 클럽처럼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정부는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SBS 김영래입니다. 네, 흔히 바이러스는 추울 때 잘 퍼지고 이 더위에는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시작됐던 코로나19도 이제 날이 더워지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더위는 큰 변수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구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반소매 반바지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싱가포르입니다. 4월 평균 기온이 25도 이상이고 습도도 70%를 넘어 우리나라 한여름 날씨와 비슷합니다. 바이러스는 대부분 더운 환경에서 잘 확산되지 않는다고 알려졌지만 싱가포르의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는 8,200명으로 233명인 우리나라보다 35배나 많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코로나 확산이 조금 줄 수는 있지만 폭염이 중요 변수는 아니라는 게 학계의 설명입니다. 앞서 보신 싱가포르 외에도 파나마나 적도기니처럼 더운 나라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례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중국 연구팀이 남북 기온차가 큰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 최근 연구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코로나19의 경우 환자 1명이 2.5명에서 3명 정도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데 이 전파력은 기온이 10도 올라갈 때마다 0.2명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려면 전파력이 1명 아래여야 하는데 위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지금보다 75도 이상 올라야 한다는 거여서 사실상 폭염으로 코로나19가 잦아들긴 어렵다는 겁니다. 기온과 습도가 미치는 영향보다는 사회적 노력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세계 여러 기관에서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경우 기온이 더 오르고 있는데도 2차 대유행이란 말이 나올 만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올 가을이나 겨울쯤 예상했던 2차 대유행이 올 여름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40만 명 가까이 줄어들며 5월 기준으로 실업률이 역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취업자 수가 석 달 연속 감소했지만 그 폭이 줄었다며 코로나 고용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박창근 기자입니다. 고용센터엔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환자가 없죠. 접수도 하고 치료실 가서 치료 준비도 하고 했는데 굳이 저를 쓸 필요가 없죠.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3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9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며 숙박, 음식, 교육 서비스 등 서비스업의 고용 타격이 다소 완화됐지만 전체 취업자 수는 석 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의 고용률이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취업자 수 감소폭이 줄어든 만큼 1차 고용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0.5%포인트 오른 4.5%로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최고를 기록한 실업률도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업률 상승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지와 여건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긍정적 측면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경제 활동 인구가 55만 명 이상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취업자로 잡히는 일시휴직자도 석 달 연속 100만 명을 넘는 등 부정적인 지표가 혼재해 낙관하기 이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경기 위축으로 수출이 줄면서 제조업 고용에 타격을 주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장기화하면 수출 제조업을 중심으로 2차 고용 충격 위험도 여전합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상황이 회복 조짐을 보인다지만 청년들의 상황은 특히 좋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20대 고용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20대 취업 준비생들을 재희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코로나로 학교 도서관이 닫힌 탓에 윤혜선 씨는 오늘도 카페로 공부하러 갑니다. 졸업을 미루고 1년째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10군데 넘게 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보니까 전에는 그냥 서류 쉽게 붙던 회사들이 이번에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취업이 될 때까지 아르바이트로 버텨야 하지만 이마저 쉽지 않습니다. 서빙 알바를 구했는데
한 명 뽑는데 20명 넘게 지원을 했다고 거의 한 3일 만에 마감 공고 내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황지원 씨도 공원에서 취업 준비 서적을 뒤적이는 날이 많습니다. 언제쯤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어차피 사기업은 뭐 서류 내도 안 된다. 중견기업 더 눈을 낮추고 그렇게. 원하던 회사, 원하던 분야 대신 생계를 위해 잠시 택한 일자리마저 빼앗기는 청년들이 늘어갑니다. 사정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고, 손님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잘렸다고.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 4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인구 증감을 감안하면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큰 감소입니다. 그래서 20대 고용률은 2.4%포인트나 떨어져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로 추락했습니다. 청년 넷 중 한 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 사회가 이들에게 미래를 보여줘야 할 겁니다. 코로나 사태에 기업들도 적응하는 중이니까 하반기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SBS 최희원입니다. 고용 충격에 따른 절박함을 보여주는 소식은 또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가 열흘 만에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세윤 기자가 상담이 이루어지는 콜센터에 다녀왔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입니다. 종일 전화벨이 끊이지 않습니다. 신청하려는 대상자가 결혼 이민자 외국인이거든요. 그거는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요. 7월 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대부분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서류는 뭘 내야 하는지 묻는데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없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주말에 신청하면 돈은 언제쯤 들어와요? 심사해서 지급까지는 최소한 2주는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각자의 절박한 사정을 하소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정말 못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돈 안 주냐. 내가 어느 지역에서 뭘 팔고 왜 이 장사를 시작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분들의 전화를 많이 못 받는다는 점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전국 9개 콜센터에 쏟아지는 전화 문의는 하루 평균 50만 건에 달합니다. 전용 전화 회선을 급히 4배로 늘렸지만 제때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잦습니다. 한두 시간 동안 계속 연결도 안 되고 계속 통화 중이라고만. 지난 1일 시작된 고용안전지원금 신청은 열흘 만에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용보험 밖에서 생계를 위협받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 4월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노무 미제공 확인서 같은 서류 준비가 힘든 사람들은 신청조차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그 영원인 경우에는 그 서류를 받게 교육을 받아서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고용부는 약 114만 명에게 1조 5천억 원 정도 지급될 걸로 보고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런 추세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가 군사 독재에 맞섰던 그날 이후 33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대학생이던 박종철 열사가 경찰의 고문 끝에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항쟁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고문이 있었던 옛 경찰 대공분실에서 오늘 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먼저 정교윤 기자입니다. 서울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 1987년 서울대생이었던 박종철 열사가 경찰 물고문에 숨진 곳입니다. 군사 독재 권력의 폭력을 상징하는 이곳에서 오늘 60 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화 영령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렀습니다.
고 이소선 여사님, 고 박정기,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 고 박정기 선생과 고 조영래 변호사 등 민주화 유공자 12명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고인이 된 11명 외에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에겐 문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줬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결코 후퇴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야 합니다. 박종철 열사가 고문받은 현장, 509호 조사실을 찾은 문 대통령은 철저한 고립감 속에 처음부터 공포감을 줬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을 저희 경찰의 역사 순례길로 지정해가지고 새로 경찰이 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반성하고 성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열사의 부모들은 열사를 대신해 훈장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의 공을 평가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 본인이 수훈 대상자가 안 된 이유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민주화운동 사망자 130여 명에 대한 진상조사와 보상이 될 때까지 훈장 심사를 미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네,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고 박정기 선생을 비롯해서 국가폭력과 사회 부조리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 어머니들이 방금 들으신 대로 오늘 훈장을 받았습니다.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던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 그리고 우리 노동운동의 불꽃이 된 전태열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도 오늘 훈장을 받았습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삶을 김정윤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23살 생때 같은 아들 박종철을 군사 독재 정권에 잃고 할 말을 잃었던 아버지는 그러나 아들을 가슴에 묻고 민주주의자로 일어섰습니다. 전국 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활동을 하며 아들의 못다 이룬 뜻을 이어갔습니다. 쭉 지금까지 이 속에서 사는 거죠. 인권운동 쪽으로. 오늘 서울 신림동 박종철 거리엔 청년 박종철 벤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최루탄에 21살 아들 이한열을 떠나보낸 어머니 배은심 여사는 지난 30여 년간 전국을 누비며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희생하고 고통을 받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몸을 불살라 한국노동운동의 불꽃이 된 전태일 열사. 아들의 영정을 들고 오열했던 고 이소선 여사는 평생을 노동자들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세상에 알린 전태일 평전. 이 책을 쓴 인권 변호사의 사표 고 조영래 변호사는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던 또래 청계천 봉제 노동자 전태일의 소망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천주교 원주 교구장으로 유신 정권에 저항하며 정의구현 사재단 결성을 이끈 고 지학순 주교.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해 전두환 씨를 결국 다시 법정에 세운 고 조비오 신부에게도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언론 탄압에 저항했던 전 동아투위 위원장 고 성유보 기자, 진보사회학자 고 김진균 교수, 평생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고 박형규 목사에게도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어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일하던 50대 외주업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에어컨 설비를 고치다가 쓰러졌는데 당시 체온이 40도를 넘는 상태였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안 크레인에서 외주업체 일용직 노동자 53살 박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박 씨의 체온은 40.2도, 현장 온도는 43도였습니다. 박 씨는 지상 30m 높이의 크레인에서 조종석 에어컨 설비를 고치는 중이었는데 작업하던 곳은 액체 상태의 쇳물을 고체로 응고시키는 연주 공장으로 50도를 오르내리는 환경이었다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연주 공장 자체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온인데 크레인이 있던 쪽도 이 쇳물을 녹여서 만든 슬라브라는 게 나와 있는 곳이라서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오전 11시부터 숨지기 전 4시 반까지 박 씨는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점심시간 외에 휴식 시간을 여러 번 줬고 시원한 휴식 공간과 물 등을 제공했다고 해명했지만 노조 측 말은 다릅니다. 크레인 상부에서 어딘가 조금 앉아서 쉬는 정도였기 때문에 식염수랑 물, 포도당 이런 건 주게 돼 있는데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서 이제 자기가 먹을 물 하나 가지고 올라가 있으면 2006년 이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38명에 이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박 씨를 부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검 결과와 사망 진단서 등을 검토한 뒤 중대재해로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같은 건설 기계의 경우 일이 끝나고 보관할 장소, 즉 주기장이 꼭 있어야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값싼 외곽의 장소만 확보해놓고 실제로는 도심 주변 농지에 불법으로 차를 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환경 오염도 심각합니다. 소한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한 대가 경기도의 한 야산으로 들어섭니다. 산속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자 널찍한 평지가 나옵니다. 펌프카를 세워두는 주기장인 듯 같은 종류 차량이 10대 늘어서 있습니다. 콘크리트 찌꺼기가 쌓여있는 한쪽, 세차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도꼭지에 대형 수조, 전기 설비까지 갖춰놨습니다. 펌프카가 세워진 근처 다른 곳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저는 여기가 이렇게 물만 차고 차 있었어요. 여기서 쓰면 두 곳의 토지 용도를 확인해봤습니다. 모두 농지로 건설 기계를 세워둘 수 없는 곳입니다. 공사용으로 쓰셔야 되는데 지금 주차가 무단으로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 영업 허가 때 신고하도록 한 주기장은 어떻게 운영될까? 400여 업체가 주기장으로 등록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연천군에 있는 건설기계 주기장입니다. 주기장이라고 적혀있는 표지판이 붙어있긴 한데 안쪽은 수풀만 무성히 자라 있습니다. 인천 강화의 다른 주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밖에 없어요. 거기는 다. 저쪽에 혹시 펌프카들 세워져 있다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지요? 펌프카요? 네. 못 봤는데. 값싼 땅을 주기장으로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는 도시 주변 농지를 임대해 쓰는 겁니다. 주기장 하나 딱 만들어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돈 내고 쓰실 거예요? 돈 내면 되죠. 어차피 여기도 돈 내는데.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주변을 피해 개발 제한 구역 내 유휴지를 이용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법부터 고쳐야 합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불법 주기로 인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광주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초등학생을 친 뒤 근처 마트로 돌진했습니다. 초등학생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KBC 박성호 기자입니다. 마트 출입문이 산산조각 났고 입구에 놓여있던 냉장고는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도로에 어지럽게 흩어진 차량 파편이 당시 상황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팡 하고 좀 있다가 사람들이 비명 소리 나길래 얼른 나가 보니까 이제 애가 옆에 쓰러져 있고 차가 박혀 있더라고요. 오늘 오후 2시 반쯤 광주 각하동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차량이 초등학생 A양을 친 뒤 마트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 초등학생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는 50대 여성으로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영상 확인해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하고 그다음에 운전자 조사해서 저희가 어떤 혐의로 기소를 할 건지 결정을 해서 수사를 할 거예요.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미국에서 숨진 흑인 남성에 대한 추모와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1년 전 다른 흑인 남성이 경찰 체포 과정에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다가 숨진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과속단속에 걸린 흑인이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영상도 나왔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달아나던 흰색 차량이 구조물을 들이받고 섰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있던 흑인 운전자는 경찰이 등 뒤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남성의 말을 무시하고 억지로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웁니다. 경찰에 체포되고 3분여 뒤 남성은 의식을 잃고 맙니다. 놀란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남성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I saw it. I just thought, I says, that's exactly, most likely what my son went through. 과속 단속에 걸린 승용차가 고속도로에 서 있습니다. 경찰이 흑인 운전자를 내리게 한 뒤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도록 했는데 남성이 갑자기 차에서 나가면서 거친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남성은 경찰차 운전석에 탈의했고 몸싸움 끝에 경찰은 6발의 총을 쏴서 남성을 숨지게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해당 경찰관들은 절차대로 따랐다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과잉 진압이 사망 원인이라며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폭력적 공권력 집행에 대한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뉴욕 경찰 노조는 모든 경찰을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관처럼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며칠 전 경찰에 떠밀려 크게 다친 70대 노인이 극좌파 선동가일 수 있다며 넘어진 게 설정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에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워싱턴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경찰에 떠밀려 머리를 심하게 다친 75살 마틴 구지노 씨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우파 매체들에게 오히려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휴대전화로 경찰 무전기를 고장내려 했다. 영상 자체가 조작된 거다는 주장까지 난무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확대 증폭시켰습니다. 트위터에 피해자를 극좌파 선동가라고 딱지를 붙이더니 넘어진 게 설정일 수 있다는 음모론을 펼친 겁니다. 자신이 시청한 우파 매체 태그만 남기고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음모론을 자주 제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 폭력 피해자에게도 근거 없는 설정 논란을 제기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You saw his head hit the pavement. You see blood on the pavement. How reckless, how irresponsible, how mean, how crude.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Makes no sense that we are fanning the flames, not at this time. This is not good. Yeah, I saw the tweet. It was a shocking thing to say, and I won't dignify it with any further comment. 미 전역의 추모 분위기 속에 플로이드 씨의 장례식이 고향인 휴스턴에서 엄수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애도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정부가 대북 전단을 보내온 탈북자 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달래기에 나서는 걸로 보이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현행법으로는 규제하지 못한다던 입장을 180도 바꾼 겁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자유북한 운동연합, 쌀과 성경책 등을 강으로 북한에 보내온 큰샘, 두 탈북자 단체를 이끄는 박상학, 박정호 형제를 정부가 경찰에 고발하고 단체 설립 허가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고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고 접경 지역 주민의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반출 승인 위반이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물건을 보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지난 4일에는 전단 살포를 현행법, 즉 교류협력법으로 규제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며칠 사이 갑자기 입장이 달라진 이유가 뭐냐는 질문엔
사정이 바뀌었다고 답했습니다. 4.27 남북 정상합의 위배와 접경지역 주민 민원 등을 들었습니다. 오락가락 법 해석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탈북자 단체는 이달 말 또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대북전단을 보내고 그게 없다고 해서 대북전단 못 빼는 건 아니거든. 정부가 이른바 전략적 대응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북한 달래기에 나선 셈인데 반면 미국은 북한 태도가 실망이라며 사실상 경고를 보냈습니다. 북한은 오늘도 부문별 규탄 시위 등으로 적대적인 대남 여론몰이를 이어갔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이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훈련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논란 때문에 그동안 공개적 발언을 피해왔던 사안입니다. 국방부는 곧바로 연례 훈련일 뿐이라면서 선을 그었지만 그 발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규 기자입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앞에 두고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며 말을 이어가던 정경두 장관. 군사합의 파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모든 남북 간 통신선 차단 등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훈련을 했다고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전반기 계획된 한미 연합 공중 전투 준비 태세 훈련,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연동 훈련 등은 정상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비해 패트리엇 미사일과 이지스함 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우리 통제소와 사드까지 운용하는 주한미군 통제소를 통합, 연동하는 훈련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MD 편입 논란 때문에 언급을 피해왔던 사안입니다. 국방부는 연례적 훈련이라며 MD 편입 논란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이 단계적 적대 행위를 예고한 민감한 정세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조한 차원이란 겁니다.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나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장관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은 또 기상악화로 연기됐던 육해공군 합동 해상사격 훈련을 내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LG화학이 한때 주력 산업이었던 LCD 분야 사업을 중국 기업에 매각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추격당한 분야를 정리하고 다른 사업에 집중한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65인치 LCD TV입니다. 반값 TV로 불릴 정도로 삼성, LG TV와는 가격 차이가 큽니다. 원가에서 가장 비중이 큰 LCD 패널이 중국산이기에 가능합니다. 한국 업체들이 주름잡던 LCD 시장은 저가 제품을 쏟아내는 중국에 넘어가 버린 지 오래입니다. 내년이면 아예 전 세계 대형 LCD 패널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공급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LCD 백라이트 앞에 부착해 빛을 투과시키는 편광판은 원가의 10%를 차지하는 필수 소재인데 이젠 중국 업체들도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이 독점하던 기술을 어렵게 국산화해 10년 넘게 세계 1위를 지켜왔지만 결국 중국이 따라잡은 겁니다. 정확하게 그 하이 레벨은 고 단계 레벨은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 필름 업체 편광판처럼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올게 왔다. 오늘 LG화학은 LCD 편광판 사업 분야를 1조 3천억 원에 중국 기업에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도 잇따라 탈 LCD를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LCD를 추격한 만큼 또 한국이 일본을 밀어낸 것만큼 추격의 가능성은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존속하느냐 또는 중국에 완전히 밀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아직 기술 격차가 큰 차세대 디스플레이 OLED나 자동차용 LCD 편광판 사업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국가와 목포시 정보를 받아 사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게 사건의 실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